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요즘 코로나 블루라는 말, 또 코로나 블랙이란 말도 자주 씁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마스크 쓰고 손 자주 씻고 덜 모이면 웬만큼은 막아내고 또 통제할 수 있는데 너무 어두운 말들을 습관적으로 자주 쓸 건 아니라고 충고하기도 합니다. 물론 견디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습니다만 백신과 치료제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또 신규 확진자도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힘을 내서 조금 더 버티고 서로를 격려해야겠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한국 국적의 유조선 납포에 대응하기 위해 청해부대 최영함이 호르무즈 해협에 급파됐습니다. 정부는 피랍된 유조선에 타고 있던 선원들의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현장 지휘반을 가동해 사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0명대로 떨어진 가운데 방역당국은 강도 높은 거리두기와 선제검사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면서 3차 유행 이후 처음으로 환자 감소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북 상주의 선교기관 BTJ 열방센터와 관련한 확진자가 전국 곳곳에서 확산하면서 제2의 신천지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생후 16개월 입양된 지 10달 만에 온몸에 멍이 들어 숨진 정인이를 추모하는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대 정황이 뚜렷한 양부모에 대해서는 단순 아동학대 혐의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반도체 업종의 호황 속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3,000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은 1,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두 번째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상황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700명대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확진자 규모가 워낙 큰 폭으로 오르내리고 있어서 언제든 감염 규모가 다시 커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강도 높은 거리두기와 선제검사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날 1,000명을 넘었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는 7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환자는 600명대에서 1,000명대까지 오르내리며 300명 이상 차이 날 정도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894명, 지역 발생 확진자는 평균 864명으로 1,000명을 넘었던 것에 비하면 줄었습니다. 21년 첫 주 발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3차 유행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감소 추세를 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주 감염 재생산 지수는 1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강력한 거리두기와 선제검사 등의 노력이 느리지만 분명히 효과를 보는 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유행의 정점 상태에서 균형을 이루거나 정점을 지나 완만하게 감소하는 시기라면서 다만 지역사회 감염이 넓게 퍼져 있어서 감소 추세는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감소 추세라고 단정하기에는 이르다고 경고합니다. 지금 그 감염 경로 조사 중이라고 나와 있는 한 25% 안팎의 이 비율이 안 떨어진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저 부분에서 발생하는 숨은 전파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최근 집단 발병과 요양병원 등의 다중 이용시설 집단 감염이 30%로 떨어지고 선행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두드러지는 한편 감염 경로를 알 수 없어 조사하는 비중은 27%에 이릅니다. 이 같은 숨은 감염과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대규모 집단 발병은 향후 방역 대응의 주요 변수로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급증세로 바뀔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은 거리두기로 인한 피로감이 곳곳에 누적된 상황이어서 고민이 깊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내 체육시설과 학원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지침 완화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최근 요양병원 등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며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3차 유행 이후 하루 평균 사망자는 이전보다 10배 가까이 많아졌습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19일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나온 이후 11개월 만에 누적 사망자는 1,000명을 넘었습니다.
지난달 중순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된 뒤 사망자가 급증했습니다. 지난달 13일 신규 환자가 처음으로 1000명을 넘던 날 누적 사망자는 580명이었습니다. 이후 지난 23일간 427명이 숨진 것입니다.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며 사망자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대부분 어르신들이시고 또 기초질환도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런 연령층에서 환자가 다발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환자 발생에 따라서 사망자가 늘게 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3차 대유행 기간 동안 사망자는 하루 평균 18명. 코로나19 발생 이후 10개월간 1.9명에 비해 10배 가까이 높아진 것입니다. 전체 치명률은 1.36에서 1.55로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 치명률은 미국 1.72, 인도 1.45와 비교해도 낮지 않은 수준입니다. 게다가 문제는 앞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위중증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3차 대유행 초기 위중증 환자는 179명이었는데 현재는 386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 요양병원 같은 취약계층으로 집단 감염이 되다 보니까 지금 중증 환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점에서 확진자 수를 우리가 감소를 시켜야지만 3차 대유행을 겪으며 병상을 확충하고 인력을 보강해 의료체계를 정비했지만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무증상 감염자는 여전히 많습니다. 국민의 고통과 희생 속에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행돼 코로나19 확산세는 주춤하고 있지만 이미 너무 많은 환자가 발생한 상황이어서 사망 피해도 당분간 계속 늘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기독교 선교단체 인터콥의 교육기관인 경북 상주에 있는 BTJ 열방센터가 전국에서 발생한 교회 집단 감염에 온상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방역 조치를 수차례 무시하고 역학조사에도 협조하지 않는 등 방역 담당자들의 입에서는 신천지 사태 때보다 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를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보고돼 제2의 신천지 사태 우려를 빚고 있습니다. 방역 현장에선 신천지 때보다도 걱정스러운 상황이라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특정 교단이나 교회에 소속된 게 아니어서 누가 교육을 받았는지 파악이 어렵다는 점이 이유로 꼽힙니다. 열방센터 측에서 제출한 센터 방문자 명단과 지자체가 GPS 분석으로 파악한 명단에 큰 차이가 발견됐습니다. 명단이 왔는데 대조 작업을 저희도 좀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명단의 신뢰성이라는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더 많거든요. 정확한 교인 명단이 없다 보니 상주센터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검사받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 교육이 끝난 뒤 각자 교회로 돌아가 교회 신도들을 접촉하는 바람에 다수 교회에서 인터콥과 무관한 교인들까지 감염이 확산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방역당국의 비협조적인 태도 역시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열방센터는 이미 지난해 10월 수천 명이 모인 행사를 열어 고발당한 상황에서도 또다시 방역수칙을 어기고 교육을 강행했습니다. 이 과정에 상주시가 붙여놓은 집합금지 명령서까지 훼손했습니다. 대전에선 동선을 숨긴 20대가 고발당하는 등 확진된 교인 상당수가 역학조사를 돕지 않는 것도 접촉자 파악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잘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서 목사나 부목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추적을 해서 새해 들어서도 열방센터 측이 비대면 교육을 준비한다며 또 집합금지를 무시한 소모임을 열 움직임이 포착돼 방역당국이 서둘러 차단에 나섰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감염자 수가 1,100명에 육박한 서울 동부구치소의 6차 전수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결과는 이르면 내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내일 교정시설 방역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아침 일찍 서울 동부구치소와 수원구치소를 찾았습니다. 이 차관은 수용자 치료나 처우에 각별한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하면서 당분간 동부구치소를 매일 방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부구치소발 확진자가 1,100명에 육박하고 수용자 10명 가운데 4명이 감염된 만큼 뒤늦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수원, 인천이 혹시라도 동부와 같은 상황이
재현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지금 상당히 큽니다. 확진자가 나왔을 때 그럼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대한 대비 태세를 지금 저하고 같이 의논을. 같은 날 서울 동부구치소는 직원 530명, 수용자 338명에 대한 6차 전수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르면 하루 뒤엔 결과가 나오는데 그동안 세 자릿수씩 늘어난 걸 고려하면 확진자가 수용자 절반을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관련 예산 배정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내년 방역을 위해 교정시설에 예산 7억 2천여만 원을, 출입국 외국인 관서시설에 2억 9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소년원과 치료감호소 방역 관련 예산은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아 방역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소년원과 치료감호소의 경우 방역 물품은 일반 수용비와 구호 교정비로 구매할 수 있고 예비 수량도 충분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교정시설 관리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방역당국은 법무부와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관련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에는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의 병상 부족 문제와 사전 검사 강화, 접촉자 관리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교정시설 집단 감염이라는 유례없는 사태에 늑장 대응으로 혼란이 큰 상황에서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영국에서 먼저 확인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2명 더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앞서 변이가 확인된 고양시의 일가족과 같은 비행기를 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내 전파 우려에 대해 방역당국은 가능성이 작다고 봤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영국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국내 환자가 2명 더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지난해 12월 13일 영국에서 국내로 들어온 30대로 입국 다음 날 확진됐습니다. 추가 접촉자나 동반 입국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문제는 당시 탔던 비행기입니다. 앞서 변이가 확인된 고양시 일가족과 같은 비행기로 확인된 겁니다. 동일 비행기였고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입국 후 격리 대상자로서 관리가 되고 있고, 영국 변이 바이러스 전파력이 최대 70%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내 전파가 우려되는데 방역 당국은 가능성이 작다고 봤습니다. 기내 전파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기내 전파는 다른 공간보다는 좀 전파가 적게 일어나는 편입니다. 다만 비행기 안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비행기 내에서 좌석이 가깝다거나 화장실에서 만났다거나 하는 것까지 가능성은 열어놓고 역학조사를 면밀하게 수행하는 건 당연한 절차고요. 항상 마스크를 착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변이가 확인된 나머지 한 명은 지난해 12월 20일 입국한 20대입니다. 당시에는 음성이 나왔지만 자택격리 중 의심 증상이 생겨 검사한 결과 같은 달 29일 확진됐습니다. 이로써 영국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12명으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이들 모두 방역망 안에서 관리됐다며 지역사회 전파 위험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2021년도 변호사 시험이 닷새 일정으로 오늘 시작됐습니다. 어젯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코로나19 확진자도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안일한 대책으로 응시생들의 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검역소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변호사 시험장에 들어가려는 수험생들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준비하시면서 좀 어려움 같은 거는 없으셨을까요? 스터디북도 못하고 좀 불편하죠. 2021년도 변호사 시험이 오는 9일까지 닷새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전국 25곳에 마련된 시험장에서 모두 3천여 명이 시험을 치릅니다. 앞서 연세대, 중앙대 로스쿨 등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온 가운데 법무부는 확진자 응시는 금지하고서 시험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험 시작 하루 전 헌법재판소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뒤늦게 확진자 응시 가능으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응시생들은 법무부에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헌재 결정 이후 불과 몇 시간 만에 실효적인 방역 지침을 마련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시험을 연기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저도 안전할 때 보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워낙 위험한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헌재에서도 그냥 단순히 확진자들 시험을 보라 이런 것보다도 사회에 맞춰서 코로나 확진을 막기 위해서 연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의도도 이유를 보면은 헌재 결정 이유를 보면 그런 게 조금 들어있더라고요. 특히 응시 기회를 5년 내 5번으로 제한한 이른바 오탈제 때문에 증상을 숨기는 수험생들도 있을 거라는 걱정도 나왔습니다. 네, 많이 걱정하죠. 그래서 되게 밥 먹거나 이런 것도 좀 많이 걱정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차에서 밥 먹으려고. 이와 관련해 법무부와 방역 당국은 이번 변호사 시험 응시생 가운데 확진 환자나 의심 증상자는 아직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수험생 중 의심 증상자가 나올 때를 대비해 격리된 별도 시험장을 준비해두는 등 대응 지침을 마련해뒀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에서 감염병 예방법에 저촉되지 않은 수준에서 시험의 방법을 결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방역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철저한 방역 대책을 고민하는 대신 응시권 제한이라는 손쉬운 방안을 택했다가 일선 수험생들의 혼란만 키웠다는 비판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네, 계속해서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를 연결해서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점점점 올라가든지 점점점 내려가면 어떤 추세구나 짐작을 하겠는데 1,000명을 넘겼다가 갑자기 또 한 몇백 명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왔다가 하니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요. 올라가는 날은 그 집단 감염의 숫자가 많거나 대규모 집단 감염이 일어난 날이고, 예. 어제처럼 확진자 수가 확 줄어든 날은 신규 집단 감염이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 집단 감염의 숫자와 규모에 따라서 큰 폭으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 완만한 감소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역 당국이 현재 위험 요인으로 꼽는 걸 보니까 변이 바이러스가 번져가지고 전파력이 빨라지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집단 감염의 문제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 계속 얘기를 하자면 동부구치소는 오늘 6차 전수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6차에 거쳐서 전수검사를 하면서 속아내고 하면 이제 더 이상은 확산세는 멈추게 될 건지요? 이 확산세가 더 이상 멈추기 위해서는 1인 1실의 격리 원칙을 가지고 격리가 된 다음에 14일의 잠복기가 지나야 완전히 추가적인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동부구치소에서 이제 다른 구치소나 교도소로 이감이 되고 격리를 시작한 시점이 12월 28일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이제 일주일이 지금 더 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분리 이감이 되면서 격리가 잘 제대로 됐다고 하면 지금쯤은 확진자 수가 줄어들어야 되는 때입니다. 만약에 줄지 않고 계속해서 비슷한 규모의 확진자가 나온다고 하면 분리 이감이 되는 과정에서도 교차 감염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경북 상주에 있는 인터콤이라고 하는 이제 선교기관의 교육센터 BTJ 열방센터가 새로운 내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여기에 전국에서 모여서 교육을 실시하고 전국으로 흩어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BTJ 열방센터라는 곳의 사태를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가 뒤늦게 그 열방센터라는 곳을 통해서 코로나19의 감염이 이루어지고 이게 전국으로 확산되고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한 산발적인 감염의 원인이 이 열방센터가 아닌가 의심하게 되는데요. 예. 10월 초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11월 말 또 12월 달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이게 지금 최근에 많은 교회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의 진원지가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방센터에서 교육을 받았던 분 또는 그분들과 접촉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속하게 역학조사와 확진 검사를 통해서 더 이상 그 종교시설발, 교회발 감염이 지속되는 걸 막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성격상 가장 열정적인 사람들이 개인 자격으로 모였다가 또 신천지처럼 총회라든가 본부라든가 이를 통제하는 컨트롤 타워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려워 보입니다만은 어떻게든 자제를 했으면 좋겠고 좀 방역에 협조를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백신 얘기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될 거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빠르면 다음 달인데 현재 어느 정도 준비되고 있고 다른 나라들이 좀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던데 우리는 들어오면 바로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가 비교적 그 국가가 주도해서 백신 접종을 많이 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는 순조롭게 백신 접종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뭐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누구부터 접종을 해야 될지에 관한 그 우선순위 설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냉장 배송을 어떻게 잘 안전하게 할 것인지, 우리가 독감 백신에서 경험한 것과 같은 온도를 지키지 못해서 백신이 폐기되거나 국민들이 불신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백신의 부작용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서 백신과 무관한 기저질환으로 인한 뭐 사망이나 건강 문제를 이게 백신과 연관시켜서 이 설명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백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접종률을 높이는 게 중요한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요새 뭐 별별 이름에 뭐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는 제품들이 등장을 합니다. 말라리아 치료제라고 알고 있는데 클로로킨을 찾는 노인분들이 많다고 또 얘기를 듣습니다. 코로나 치료 효과가 있다고 믿고 있던데 이거는 맞습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한때 그 임시로 코로나 치료에 클로로킨을 쓰는 것을 허용해 주긴 했었으나 그 뒤에 여러 가지 임상 시험이나 연구들을 통해서 코로나19의 치료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이 밝혀지고 오히려 이 약이 그 심장에 부담을 줘서 심장을 발작을 일으키거나 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 코로나 치료제로 복용하지 않도록 세계보건기구, 미국 FDA가 다 권고를 하고 있어서 코로나 치료제로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아무튼 전혀 근거 없는 가짜 뉴스가 되겠군요. 그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아무튼 꼭 처방을 의사로부터 받아서 복용을 하든지 해야 될 건데 저런 가짜 뉴스가 자꾸 번지니까 걱정이 됩니다. 네, 서울대학교 김윤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상황입니다. 필라테스, 피트니스 등 실내 체육 사업자들이 정부의 정책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는데요. 정부가 실내 체육 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명령을 2주 연장하자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는 겁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태권도장이나 발레 교습소는 영업을 허용하면서 헬스나 필라테스 시설만 집합 금지 조치하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인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핀셋방의 핀셋은 실내 체육업의 목을 자르기 위한 핀셋인 겁니까? 정부가 말하는 민생에 왜 저희만 빠져 있는 겁니까? 특히 지난 1일 대구의 헬스장에서 50대 관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도 이 실내 체육업자들의 이 같은 반발에 기름을 부었는데요. 온라인에서는 얼마나 생계가 힘들었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느냐며 정부의 제한 조치를 비판하는 내용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실내 체육 사업자들의 고충은 이해한다면서도 현재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방역당국은 실내 체육시설이 학원과 달리 밀폐된 시설에서 침방울을 강하게 배출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완화될 때까지 조금만 더 인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태권도장이나 발레 교습소의 경우에는 돌봄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아동과 학생을 상대로 9명 이하의 교습만 허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장이 극단적인 선택한 대구 헬스장의 경우 확인 결과 재활치료 전문 시설로 평소 저녁 8시까지 예약제로 운영됐으며 최근까지 정상 영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생계 곤란을 극단적 선택의 동기로 속단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양시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이 우리 선박을 억류한 데 대해서 외교부는 주한 이란 대사를 불러 유감을 표명하고 선박과 선원을 속히 풀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외교부는 실무 대표단을 파견해 억류 해제와 관련해 교섭을 벌일 계획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이란이 우리 선박을 억류한 데 대해 외교부는 샤베스타리 이란 대사를 불러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고경석 외교부 아중동국장은 샤베스타리 대사에게 이번 사건의 경위를 묻고 선박과 선원의 조속한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란 주재 영사를 선박이 억류된 반다르 아바스 항으로 급파하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실무 대표단도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최종건 1차관이 오는 10일부터 이란을 방문하는데 여기서도 선박 억류 해제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비계획된 되었던 최정권 차관의 방문은 물론이고 이번에 급파하는 지역국장 등 실무대표단, 현지 외교 채널 등 여러 가지 노력을 총동원해서 이 문제가 최대한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란 측은 이번 억류가 해양오염 관련 고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며 선원들은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따라 국내에 동결된 7조 원대 이란 자금과 연계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지만 그런 의도는 아니고 완전히 기술적인 문제라는 해명입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배경에 관해 예단을 내리기는 시기상조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 선박에 대한 고소가 있었다면 관련 증거를 제시할 것도 이란 측에 요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교부는 선박 억류가 파악된 즉시 강경화 장관 주재 재외국민보호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이란과 외교적 해결을 추구하지만 상황에 따라 제3국과 공조 등 다양한 방안을 열어둔다는 입장입니다. 군도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파견해 우리 국민 보호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이란의 우리 선박 납포와 우라늄 농축 수준 상향 결정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정치적 계산에 따라서 도발한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미국의 제재로 한국에 동결된 수조 원의 이란 자금을 회수하는 것도 중요한 원인으로 보입니다. 이여진 기자입니다. 2015년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는 이란과 핵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이란은 핵 개발을 포기하고 6개국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3년 뒤 핵 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했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했습니다. After the sanctions were lifted, the dictatorship used its new funds to build nuclear-capable missiles, support terrorism. 미국의 강력한 제재로 외환난이 심각해진 이란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가 커지자 의약품과 방역물품을 수입하기 위해 외화 확보가 시급해졌습니다. 미국 제재에 동참한 우리나라에는 우리 돈 7조 6천억 원 규모의 이란 원유 수출 대금이 발이 묶여 있습니다. 한국 외교차관의 이란 방문이 추진되는 시점에 한국 선박을 억류한 건 동결자금 인수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 이란에서는 동결된 자금을 코로나19 백신 구매에 사용하는 방안을 한국과 협의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또 핵 합의를 되살리겠다고 공약한 미국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둔 시점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نفر بعد بیاد دو مرتبه یک کاغذ خوب بذاره قشنگ امضا بکنه یه امضا میخواد هیچ دو مرتبه برمیگردیم سر جای اول این چیزی نیست که 여기에다 지난 3일은 이란 혁명수비대의 전설적 인물 솔레이마니가 미국 무인기 공습으로 사망한 지 1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란 고위 간부들이 복수를 다짐하며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우방인 한국의 선박을 노렸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여야가 오는 7일과 8일 이틀 본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8일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처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정작 내용은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새해 들어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30여 분간의 짧은 만남에서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일정을 합의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생활물류 서비스법 등 주요 민생 법안 중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1월 8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본회의 날짜를 못 박으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가능성은 커졌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야당과의 합의에서 최대한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 반발도 만만치 않아 합의 자체가 낙관적이진 않습니다. 법리에도 현실에도 맞지 않는 이 법을 막무가내식으로 일단 시행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자는 여당의 태도는 참으로 못난 짓입니다. 게다가 노동계도 처음부터 반발했던 정부 안에서 오히려 점점 후퇴하고 있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1차 의견서에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대상을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낸 데 이어 2차 의견서에서는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까지 확대하자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액 역시 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로 규정한 정의당안보다 후퇴한 손해액의 5배 이하로 하자는 게 정부 의견입니다. 최근 정부와 국회의 태도를 보면 약자인 노동자는 없고 강자인 재계의 민원만 보입니다. 거대 양당에 경고합니다. 중대재해 가해자인 재계를 핑계로 후퇴할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과거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이력을 근거로 중대재해 책임을 묻는 인과관계 추정을 삭제하고 관계공무원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두고도 반대 목소리가 큽니다. 때문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극적으로 합의해 이번 주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더라도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정치권이 이른바 국민 통합을 위한 전직 대통령 사면 논란으로 시끄럽습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이던 지난 1997년 12월에도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군부 쿠데타의 주역인 전두환, 노태우 씨가 사면됐습니다. 대통령이 행사하는 특별 사면이었죠. 대선을 앞두고 이회창, 김대중, 이인재, 이 당시 여야 후보들이 대통령들의 사면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대선이 끝나자 김영삼 전 대통령은 전 씨와 노 씨의 사면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전 씨는 1996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불과 8개월 이후 자유의 몸이 됐죠. 당시 사면으로 교도소로 나온 전 씨는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여러분은 교도소 들어가지 마시오라며 농담 섞인 답변으로 여유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그동안 본인과 본인 일행 문제로 국민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너무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교도 생활이라는 게 여러분들은 교도소 가지 마시오. 전 씨의 삶은 사면 이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명절마다 찾아오는 정치인들에게는 원로 대접을 받으며 정치적 훈수를 두기도 했고요. 또 건강을 핑계로 법정에는 나오지 않으면서 측근들과 골프를 치거나 호화로운 식사를 즐기는 모습이 잇따라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영부인께서 불도장 바로 준비해드려도 될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불도장. 임자가 뭐하러 내가 얘기해. 사면 이후 20여 년이 지났지만 전 씨는 아직도 군사 쿠데타는 물론이고 광주 민주화 운동 학살 책임에 대해 제대로 된 사죄도 인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광주 올파 학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광주 학살에 대해서 모른다 난. 내가 이 사람 발포 명령 내릴 위치에도 있지 않는데 군에서 명령도 검사 명령을 해. 진정한 반성과 사죄도 없이 사면만 하면 국민 통합이 되는 걸까요?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규령입니다. 입양된 지 10달 만에 숨진 정인이에 대한 추모 물결이 온라인, 오프라인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대한 정황이 뚜렷한 양부모에 대해선 살인죄를 적용해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경기도 양평의 추모공원. 정인이가 묻혀있는 나무와 비석 주변으로 꽃과 음식, 인형이 가득 놓였습니다. 1년 4개월, 짧은 생을 살다 간 정인이가
하늘에서라도 맘껏 먹고 행복하게 놀길 바라는 마음을 두고 가는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친구야, 따뜻하게 잘 자. 아이의 손을 잡고 찾은 한 엄마는 붉어진 눈시울로 쉽게 돌아서질 못합니다. 저희 아기가 이제 21개월 됐는데요. 비슷한 또래 딸 키우는 부모로서 그 입양되기 전에 그 밝았던 아기 사진만 봐도 정말 너무 눈물이 나고. 온라인에서 정의나 미안의 SNS 게시글은 7만 건이 넘었습니다. 양부모를 엄벌해달라는 진정서도 법원에 600건 이상 접수됐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학대를 넘어선 폭행이고 이거는 살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방치를 했었고 장기까지 파열될 정도로 아이를 폭행했다는 거는 그거를 부모가 몰랐다는 건 말도 안 되고. 법조계에서도 사망 당시 아이 상태를 미루어 볼 때 아이가 숨질 걸 알면서도 학대했다고 볼 수 있어 살인의 고의성이 충분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지금 16개월도 안 된 되게 어린 아이잖아요. 이런 아이를 가지고 어떤 물리력을 행사하고 어떤 행동, 때리고 이런 것들이 사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못했다는 게 오히려 비상식적인 거거든요. 앞서 지난 2013년 울산에서 7살 의붓딸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계모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됐고, 지난해 5월 췌장이 파열될 만큼 여교사를 때려 숨지게 한 남성도 살인죄로 기소돼 유죄를 확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정인이 사건을 맡은 검찰은 지난달 중순 부검이 3명에게 사망 원인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살인의 고의를 증명할 의학적 소견이 나온다면 혐의를 학대치사에서 살인으로 바꾸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인이를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3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정부도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입양 절차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아동 학대 사건이 터질 때마다 대책을 마련하지만 현실은 제자리 걸음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입양 아동이 부모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사자 정부가 부랴부랴 관계장관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예비 양부모 검증을 엄격히 하고 입양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또 전국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두고 경찰청에 아동학대 총괄 부서를 새로 만드는 등의 대책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동학대 정부 대책은 관련 사건이 큰 문제가 될 때마다 반복돼 왔습니다. 긴급회의를 주재한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 같은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여러 차례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음에도 정인이 사건과 같은 충격적인 아동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총리로서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정인이 사건뿐 아니라 아동학대 사건이 터질 때마다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학대받는 아이들을 엄마의 마음으로 챙기라며 인력 보강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경찰의 날에는 경찰의 아동학대 방지 노력을 치하하기도 했습니다. 유관기관과 아동학대 점검팀을 구성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아동을 발굴하고 8,500명의 재학대 위기아동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인이 사건에서는 양부모의 학대 못지않게 경찰의 부실한 대응이 국민적 분노를 사면서 빛이 발했습니다. 청와대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3월부터는 보다 강력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아동학대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해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네, 계속해서 양지열 변호사를 연결해 이 사건과 관련된 얘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입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폭행치사가 아니라 계속해서 가혹행위를 했다면, 그리고 아이가 거의 저렇게 상황이 엄청나게 나빠지는데도 계속했다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들 하던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역시 그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뭐냐면요. 거듭되고 있는, 반복되고 있는 폭행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중에 어떤 결정적인, 그러니까 생명을 앗을 정도의 폭행이 없었다면 예. 그 아이의 목숨을 뺏을 만한 의도가 있었느냐를 가지고 법적으로 다퉈지는 게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요. 네. 물론 이번에도 뭐 검찰이 이 그 부검 의혹을 다시 재검토를 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정말 특별한 아주 강한 어떤 폭행 같은 것들이 있었느냐를 따져보겠다고 했지만 그 이전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 이루어지는 폭행, 특히 아이를 향한 이런 폭행이 있다라면 우리가 지금 법을 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어른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것과 이 진짜 뭐 이제 갓 한 살이 넘은 16개월 아이가 지금 9개월, 10개월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면 그거를 일반적인 어떤 반복된 폭행에 의한 학대와는 전혀 다르게 봐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 사건을 심리하는 남부지방법원에는 벌써 500건 넘는 진정서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어떤 판결을 내리는데 물론 기준되는 법이 있지만 여기서 상황이 딱하니 봐줘야 될 요인들이 있을 거고 더 엄중하게 처벌해야 될 요인들이 있는데 진정서가 많으면 더 엄중하게 처벌할 요인으로 해당이 됩니까? 이게 뭐 법적인 요인이라고 딱 정해져 있다기보다는요. 우리가 이제 법 역시 법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예.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처벌한다는 것을 국회의원들을 대신해서 만들어 놓은 게 법이잖아요. 별도로 존재하는 게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여론이 그만큼이나 나쁘다라는 것은 어떤 여론 재판의 의미가 아니라 이 상한 정도라면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굉장히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정도의 상황이다라는 것을 재판부로 하여금도 그게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죠. 이게 무슨 정치적인 사건도 아니고 정말 어린 생명의 죽음에 책임을 묻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양형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국민들이 안타까워하는 게 3번에 걸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가 됐다는데 그래서 그중에서 9월 23일이죠.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직접 했던 소아과 전문의가 언론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한번 잠깐 같이 들어보고 다시 얘기를 나누죠. 그러니까 9월 23일 날 그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오랜만에 이제 등원을 한 정인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인다고 하시면서 저희 병원에 데리고 오셨고요. 예. 그 2달 전과 비교해서 너무 그 차이나게 영양 상태나 전신 상태가 정말 불량해 보여. 뭐 어떤 어른들로 치면 자포자기랄까 그런 그 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습니다. 아동학대를 하실 분처럼 보이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이게 아동학대는 사실 아닐 가능성이 99%라 하더라도 네. 사실일 가능성 그 1%에 더 무게를 두고 접근해야 하는 그런 사안인 것 같고요. 네. 그 어린 아기가 아예 절망해서 생을 포기한 것처럼 보였다, 자포자기한 것처럼 보였다는 대목이 참 아픕니다만은 아무튼 이 의사 선생님 말씀은 양부모가 그렇게 학대를 할 사람처럼 안 보였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가 있는데 이게 물론 그게 이제 재판 과정에서도 어떻게 뭐 변론이 시작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감추고 있던 성격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드러나는 건지 아니면 본래 좀 잔혹한 성격으로 계속 괴롭힌 건지 양부모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들이 상당히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미 뭐 수사도 있고 재판 과정에서 아마 별도의 프로파일링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이게 바깥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실제 내부에서 행동하는 것과 특히 가정 문제에서만큼은 굉장히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뭐 이 부분은 뭐 추측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내부에서 폭력, 가정 폭력 같은 것들이 반복되는 경우에 심각한 경우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뭐 공감 능력이라든가 아이의 아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느끼지는 잘 못하지만 예. 바깥으로 보여주는 어떤 행동들, 가족의 모습을 그려내기 위해서 이게 연극을 하듯이 자신들의 모습을 바깥으로 보여주는 그런 정도의 사례들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최악의 경우 양보가 둘 다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면 제가 왜 이런 말씀까지 드리냐면 정인이가 받았던 어떤 학대나 이런 부분들이 이게 어떤 정상적인 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반복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립니다. 바깥에 보여주는 모습은 전부 연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네. 소아과 의사 선생님께서 한 말씀 중에
아동학대 문제는 1%라도 뭔가 가능성이 있으면 그건 다시 확인하고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라는 그 말씀이 참 와 닿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경찰 책임입니다. 3번의 신고가 있었는데도 경찰이 이걸 뭔가 더 들어가서 파악하지 못했다면 이건 경찰에게 좀 뭔가 무겁게 책임을 물어야 될 문제인데 경찰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부분을 경찰에서도 명백하게 간과를 했다라고밖에 볼 수는 없긴 합니다만, 그러나 여기 단순하게 그냥 경찰관이 소홀히 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과정들이 또 있더라고요. 이것도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 아동복지 전문기관과 연결이 돼 있고요. 이 경찰분들도 또 아동복지, 아동보호, 아동학대를 전담으로 맡으신 분들이나, 물론 다른 업무도 같이 하시지만, 그리고 그런 분들이 아동복지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해서 이 신고에 대해서 처리를 결정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다른 소아과 전문의의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분리해내지 못했던 겁니다. 아동학대는 사실 인지하지 못했고,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소홀했다거나 게을렀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뭔가 지금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흠결이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아동복지 전문기관에서 그 아이를 상담하고 면담했던, 상담까지는 이제 상태를 살펴봤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에는 분리하지 않는 쪽으로 이 권고를 했다라는 게, 이게 경찰도 분명히 놓친 부분이 있겠지만 제도적으로도 저는 분명히 개선점이 있지 않을까. 특히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냐면, 아까 이게 소아과 전문의사 분께서 1%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막아야 되는데, 지금의 기준은 아무래도 처벌이라든가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게 되면 뭔가 명확한 물증, 증거가 있어야 강제수사를 들어가고 증거가 있어야 아이를 분리시키고 이런 쪽이 좀 집중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거는 가정학대, 가정폭력, 특히 아동학대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어떤 가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예방에 어떻게든 초점을 두는 방법을 찾아야지, 법적으로 근거를 따지고 이게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 근거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고, 이러면 이미 늦은 거거든요. 아동학대에 있어서는. 예. 아무튼 경찰 같은 경우도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아이를 부모로부터 떼놔야 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좀 더 분명한, 경찰로서는 이제 힘을 가질 수 있는 법적인 어떤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은데, 막상 가서 부모가 아이를 끌어안고 울면서 안 내놓겠다고 하면 경찰이 강제로 그걸 막 잡아 뜯을 수도 없는 것이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뭔가 정책이나 법안으로 해서 다 보완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특히 이 권한을, 이 어떻게 보면 지금 사실 경찰분이라든가 검찰이나 법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한계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사후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 부분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에 조금 더 중점이 두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직들 아니겠습니까?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하게, 강제 권한을 아동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따로 판단할 수 있는 쪽에 더 줘야 된다는 거고, 그 판단의 근거 역시도 좀 더 강제성을 많이 가지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흔히 말씀드려서 쉽게 말해서 뭔가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지 않다는 걸 따질 때 일단 분리를 시켜놓고, 예를 들어서 일단 분리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정말로 부모가 아무 이상 없다는 것을 부모 측에서 오히려 입증을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분리시키는 데 있어서 경찰이 됐건 아동복지기관이 됐건 이 근거를 먼저 만든 다음에 그 서류를 가지고 나중에야 분리시킬 만한 그런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아이가 어리고 말도 못하는데 학대받고 있다는 걸 무슨 증거로 외부에서 찾겠습니까? 불가능한 구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강제적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자막으로도 설명이 나갔습니다만 국회에는 관련된 법안들이 잔뜩 올라왔다가 그중에 30여 건은 폐기돼 버리고 30건 정도가 또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걸 두고 또 이제 국무총리 주재로 아동학대 대응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양부모들의 검증을 강화한다. 이것도 아이를 입양해서 정말 잘 돌봐주고 계신 분들한테는 참 큰 상처겠습니다만은, 또 경찰청에 뭐 전담 부서를 갖다 신설한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변호사님은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미 그 아동학대와 관련돼서는 경찰분들이 각 경찰서도 2명에서 3명 정도가 또 전담이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복지, 아동학대 관련 판단 전문기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총괄을 하는 팀을 어떻게 만든다거나 단순하게 인력을 늘린다라기보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정말 책임지고 권한이 주어지는 방안을 먼저 마련을 해야 된다. 그걸 마련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처럼 사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예방이 어렵다는 거고요. 올해 3월부터 대표적인 사례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를 분리하는 쪽의 조치를 조금 더 강화할 수도 있긴 됩니다만 그 부분도 지금으로서는 좀 부족해 보인다.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엄격한 요건을 가지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일단 예방을 해서 떼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혹시 잘못 판단했다고 한다면 부모에게 돌려주되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고 이게 너무 엄격하게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마치 형사사건 수사하듯이 무슨 증거가 나와야 되고 전문가 소견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거 기다리고 있다가 아이는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일단 국민들은 너무 막막하고 참 먹먹한 가슴에 분노하고 처벌을 엄히해라 물론 얘기를 하시지만 어떤 그런 힘들을 모아서 제대로 된 예방법들을 좀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군요. 예, 양 변호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면서 영국의 하루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또 사상 최다를 경신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대국민 TV 연설을 통해 3차 봉쇄 조치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영국 정부가 집계한 4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58,700여 명입니다. 지난 2일보다 1,000명 이상 많아 또 사상 최다를 경신했고 누적 확진자는 271만여 명이 됐습니다. 이날 하루 사망자는 450여 명으로 지금까지 모두 7만 5천여 명이 숨졌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발견 이후 영국 전역에서 감염 확산이 멈추지 않자 존슨 총리는 결국 TV 연설을 통해 3차 봉쇄 조치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It's clear that we need to do more together to bring this new variant under control while our vaccines are rolled out. In England, we must therefore go into a national lockdown which is tough enough to contain this variant. 존슨 총리는 지난주 잉글랜드에서 코로나 입원 환자가 약 33% 폭증했다며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몇 주가 가장 힘들 것이라며 가장 취약한 이들이 2월 중순까지 백신을 우선 접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은 지난해 봄 1차에 이어 11월 2차 봉쇄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3차 봉쇄 조치로 잉글랜드 국민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집에 머물거나 재택근무를 해야 합니다. 각급 학교와 대학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해야 하고 식당은 계속 영업을 정지하되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골프와 테니스장, 체육관도 문을 닫지만 프로스포츠 경기는 계속 열립니다. 잉글랜드에 앞서 북아일랜드와 웨일스는 이미 봉쇄 조치를 도입했고 스코틀랜드 역시 엄격한 봉쇄에 들어갑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일본에선 심각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스가 총리가 도쿄 등 수도권에 모레 긴급 사태를 선언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미 감염이 크게 확산한 탓에 이번에도 너무 늦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스가 일본 총리가 7일 정부 자문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 등 수도권 4개 지자체에 긴급 사태를 선언하기 전 전문가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긴급 사태 기간은 이르면 오는 8일부터 약 한 달 정도로 예상되지만 감염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들은 공동 대응을 선언하고 주민들의 협력을 호소했습니다. 20時以降の不要不急の外出の自粛をお願いをいたします。昨年緊急事態宣言がございました。人の流れを強力に抑え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전면 휴업과 휴교 등이 이어진 지난해 긴급 사태와 달리 이번에는 음식점 등 일부 업종만 영업 단축 등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현행법상 강제력이 없다 보니 지난 연말 대목에 업소 상당수는 영업 단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여하지 않는 업소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 상정을 앞두고 있지만 통과까지 시간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飲食の感染リスクというものが非常に、そこをどう抑え込むかということがポイントである。リスクの軽減をより実効的なものにするために何をすべきかということで今緊急事態宣言も含めて議論がなされ検討が。 한 달간 긴급 사태가 이어질 경우 민간 소비가 50조 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스가 내각이 여행 지원 사업 등 경제만 앞세우다 방역을 소홀히 한 결과 또 다른 피해를 낳은 셈입니다. 政府の遅きに失した対策が招いた感染拡大と言わざるを得ない、そうした意味では現状は人災と言わざるを得ませんが 긴급사태 발령 이후 감염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스가 내각의 명운을 가르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지난해 3분기까지 국내 소비자의 술, 담배 지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여가에 쓰는 돈은 8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가계의 소비 지출 가운데 주류와 담배 지출 규모는 4조 2,975억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1분기 4조 1,585억 원에서 2분기는 4조 1,761억 원으로 늘어났는데 이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주류 및 담배 소비 지출이 2020년 3분기가 명목 기준으로 역대 최대이고요. 2020년 1, 3분기 누계 기준으로도 명목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에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술, 담배 지출액 증가율은 6.2%로 2016년 2분기 6.5% 이후 약 4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집단적 피로감이 커진 데다 사회적 거리두기까지 강화하면서 술, 담배 소비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계청의 가계 동향 조사를 봤을 때도 지난해 3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 월 평균 가계 지출 가운데 주류 담배 소비 지출 금액은 42,980원으로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주류 담배 지출 모두 역대 최대였습니다. 앞서 외환위기 그림자가 드리웠던 1997년 1분기에는 술과 담배에 1조 6,895억 원, 2분기에는 1조 6,930억 원을 지출해 1년 전보다 각각 20%, 18.6% 급증했습니다. 코로나19는 여가 문화에도 영향을 미쳐 지난해 3분기 오락 스포츠 문화 부문 소비 지출액은 12조 3,963억 원으로 2012년 3분기 이후 8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문 닫는 공연장과 체육시설들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네, 조금 전에 기자가 리포트한 술, 담배 소비가 확 늘었다는 통계. 과연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늘은 거냐? 그 근거는 뭘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2020년 1분기, 지난해 1, 2, 3월은 오히려 술, 담배 소비가 전년 대비해서 줄었습니다. 4.2% 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월부터 코로나19가 번지면서 술, 담배 소비가 는 거죠. 또 지난해 11월에 나온 통계청 자료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은 지난해에 가구당 술, 담배 소비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7%, 그러니까 이게 7, 8, 9월을 3분기를 말하는 건데 10.7%나 늘었습니다. 아까는 6%인데 왜 갑자기 여기서 10%로 바뀌었나? 이것은 밑에 보시면 2인 이상 가구에만 해당되는 가구조사여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2인 이상 가구가 아니라 혼자 사는 사람은 어떨까요? 아마 술, 담배를 더 하셨을 걸로 봅니다. 2012년 통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1인 가구의 주류와 담배 소비 지출은 두 사람 사는 것보다 50%가 높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담배를 훨씬 더 많이 피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머니에 돈이 있을 때도 없을 때도 술, 담배 소비는 결코 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그건 중독이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비판적인 관점에서 경제학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번연계, 변연계 자본주의,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리 뇌에서 감정과 분노, 중독, 욕망 같은 거를 컨트롤하는 변연계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정부도 돈을 벌고 기업도 돈을 벌고 광고하는 언론사도 돈을 벌고 대신 국민과 사회는 손실을 입는
이상한 비즈니스 체제를 비꼬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시무시한 말도 생겨났습니다. 유혹을 떨쳐내는 유일한 방법은 별 수 없이 굴복하는 수밖에 없다. 이래서는 안 되겠죠. 때론 술, 담배가 위안도 됩니다만 혹시 너무 술, 담배에 빠지는 건 아닌지 자기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국가는 국민이 덜 중독되고 건강한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돈을 아낌없이 쓸 때는 써야 합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코스피가 전날보다 46.12포인트, 1.57% 상승한 2,990.5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3천 돌파가 곧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코스피는 7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6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코스닥은 전날보다 8.14포인트, 0.83% 오른 985.7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반도체 수출액이 1,0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역대 두 번째 기록을 낼 전망입니다. 반도체 경기가 코로나19 유행 속에 오히려 초호황기를 누리는 이른바 슈퍼사이클이 앞으로 2년 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광엽 기자입니다. 새해 첫날 새벽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륙한 첫 수출 화물기에는 반도체가 가득 실렸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여파로 비접촉 시대가 활짝 열리면서 전자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은 992억 달러로 역대 2위 실적을 냈는데 올해는 이보다 10% 넘게 증가한 1,100억 달러가량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1,000억 달러를 넘어설 경우 지난 2018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기록이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옴디아 등 해외 업체 3곳의 조사를 바탕으로 반도체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전망을 이례적으로 내놓았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 수출은 지난해보다 12% 증가한 716억 달러가량에 이를 전망입니다. 5G 시장 확대와 재택근무, 원격 수업 등으로 전 세계 서버 시장이 6% 증가하고 PC도 5.8% 성장하는 등 반도체 전방 산업의 수요가 더욱 커졌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발동을 건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앞으로 2년간은 지속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작년에 억제돼 있던 모바일 폰의 수요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부분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시장이 좋아질 걸로 보고 있고요. 반대로 공급 측면에서 보면 시설 투자를 하는 기업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수요만큼 그렇게 늘어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0%가량을 차지하는 반도체가 더욱 든든한 수출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출범 이후 반도체 패권 경쟁이 가속화하고 워낙 강세로 수익성이 악화하거나 반도체 가격이 불안정한 국면에 빠지는 등 여러 위험 변수들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이란이 우리 선박을 납포하고 선원들을 억류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아무래도 정치적인 속셈이 있는 거 아니냐 보도를 해드렸죠. 2813님이 이란 정부는 선박 납포를 조속히 사과하고 선원들은 부디 무사히 가족들 품으로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BTJ 열방센터도 그렇고요. 종교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71님, 종교시설에서 모임 집회 여파가 아직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교계가 코로나19 방역의 모범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안타까운 정인이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유라시아님이 아동학대 추가 대책 실행이 시급합니다. 가해 부모와
피해 아동 분리도 확실히 해야겠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예, 이어서 유튜브에서 한구박님, 정이나 하늘나라에서는 아프지 않기를 사랑 가득 받기를 바랄게 하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식당이나 주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상황 점검이 이루어졌는데요. 꼼수 영업이 많이 적발됐습니다. 간판에 불을 끄고 영업하거나 또 카페는 무인 자판기 여부로 등록하고 단속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편으론 찾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점에서 함께 반성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